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책 기억하시죠? 출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88만 원 세대라는 다소 씁쓸한 신조어를 만들어낸 책인데요. 그 88만 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가 이번에는 불황 1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불황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고 있는 우리를 위한 친절한 생활경제 안내서인데요.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 만나볼 책이기도 합니다. 불황의 시대, 시민들은 어떻게 주머니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본 후 우석훈 박사 만나봅니다. 알바비 받으면 분산으로 이제 저축을 하고 있어요. 아예 일부러 그냥 적금을 들어서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비싼 게 많고 뭐 비교해 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많이 검색해서 평소에 그 쇼핑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절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감도 되고 정말 불황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희망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시대 전체적으로 불황이기도 하지만 출판계도 상당히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 보니까 출판으로는, 책으로는 돈 못 벌어. 이렇게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단체톡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로 단합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웃기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는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산업 구조 자체가 아주 근본에서부터 변혁기이거든요. 네. 출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한 불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대답의 주인공이시죠. 불황 10년의 저자 우석훈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C급 경제학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왜 C급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지는데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요.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을 거쳐서 UN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또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국제협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유를 찾아서 시민들 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도 몸담으셨고요. 시민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명한 팟캐스트죠. 나는 꼽살이다 방송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성공회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자 소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C급 경제학자로 스스로를 분류를 하셨어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했었는데 네.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A급이고 그걸 고치는 사람이 B급이고 그걸 사용해서 적응하는 사람이 C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급 경제학자면 진짜 노벨상 타는 그런 이론 만드는 사람들, B급이면은 이론을 고치는 사람들, C급은 적용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론을 만들지는 않고 우리나라를 거기다 놓고서 이제 분석하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C급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편하게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좀 더 저는 시니컬하게도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좀 감정을 또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학자적인 엄정함이라든지 그런 딱딱함 이런 것들에서 좀 나는 벗어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네. 좀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고요. 근데 저작거리라는 표현은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10대, 20대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눈높이를 제가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낮게 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아마 책 내용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불황 10년. 불황 10년. 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 좀 무섭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네, 책 소개는 제가 뭐 간략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 88만 원 세대라는 책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사회학 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우석훈 저자 이번에 새로 펴낸 책은 불황 10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제는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 국가 경제에 그야말로 근간이 되어야 하는 세대, 30대 청년들, 네. 이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근데 책 내용은 굉장히 상세합니다. 가령 처음부터 이제 부동산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조언에서부터 뭐 금융이나 취업이라든지 또 창업이나 뭐 개인의 재무 관리 이런 뭐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들까지 그러니까 이 저자분 우석훈 씨께서 지난 15년간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살아오셨던 이제 바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책 소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내용의 이 책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은 작년에 했어요. 근데 애기 키우는 뭐 힘들어가지고서 이제 작년에 못 냈고, 근데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일을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일본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축률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요번에 작업하면서 보니까 20년 동안 일본의 50대, 60대는 저축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저축률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30% 이상 저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20, 30대는 저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160조를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어떤 대출 같은 게. 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네. 일본은 불황을 그렇게 20년을 겪었는데도 네. 30대 저축이 30% 넘거든요. 이 차이를 줄이지 않으면 힘들겠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가 뭘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스스로 자기 생활을 바꿔서 돈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는 가난할지 몰라도 30대는 부유해요. 근데 우리는 국가는 지금 부유하거든요. 근데 개인은 가난하고. 네. 그래서 그 전환점이 한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자님 만나 뵙기 위해서 불황 10년이라는 책을 이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들고 다녔을 때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불황 10년?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1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래? 계속된대? 이 질문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저자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세요. 1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시작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어떤 해냐면은 추석 특수라는 게 우리나라 늘 있었어요. 그 IMF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추석 특수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마트 할 거 없이 다 안 됐고 작년 추석 때는 유일하게 홈쇼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추석은 홈쇼핑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추석 때 하는 얘기를 보면은 선물을 뭐 할 거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대체 휴일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도 갈렸지만 정규직 내에서도 대체 휴직을 해주는 좋은 직장과 아닌 직장이 딱 갈렸거든요. 추석인지 아닌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건 전형적인 불황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사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정말 예민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황 10년이라는 책에 왜 나는 곧바로 클릭을 하게 됐는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저는 느껴졌어요. 어떤 거요?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어도 오히려 시대가 비관적일 때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책 제목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뭐 즐겁게 살자, 뭐 행복하게 살자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불황 10년 사실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도 거기에 이제 손이 닿는다라는 건
비관적인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재화되기 시작하고 뭔가 우리가 지금 대비를 세워야 한다라는 어떤 대중적인 움직임 네.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팔린다라면 물론 많이 팔려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이 읽어야 되는 책인데 실제로 많이 팔리게 된다라면 이건 뭔가 한국 그 경제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경제는 안 좋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30대로 상징되는 경제의 본진이 편안하고 자기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호황이 왔을 때 진짜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본진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50만 정도가 회복할 수 없는 신용 불량자라는 거예요. 국민의 1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30대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있죠. 조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의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가난한 거를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정치가 조금 잘 못 도와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얘기긴 한데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희망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30대면. 30대만 콕 집어서 또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여쭤볼게요. 이 책대로 하면 불황의 이 시대에 잘 나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치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짜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어가 있는데 방어.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보통 두 가지를 해요. 네. 불안하게 만들거나 기분 좋게 만들거나. 그래서 사교육과 쪽에 이거는 불안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명품은 기분 좋게 만들죠. 근데 진짜로 자기를 지키는 거는 통장 잔고예요. 이 기분과는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1년치 생활비를 어쨌든 가지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1년치 생활비가 자기 통장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1년치가 넘으면은 돈이 나가면 그게 기분 나빠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년치를 지금 쥐고 있는데 이 통장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마케팅대로 가면은 물건 소비를 못할 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고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한테 네. 어떻게 해서든지 1년치 생활비 가져봐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높거든요. 사실은 그 잔고를 한번 가져보시라 이거죠. 그게 수비의 시작이죠. 어쨌든 이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황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한 생활 경제 안내서. 이 책은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 총 이제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첫 장부터가 이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일 큰 돈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랑 제가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 한 편 볼 때만 해도 영화평은 뭐 엄청 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팝콘 값이 얼마니 10,000원 정도 쓸 때 벌벌 떨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영화를 잘못 봤다 그러면 욕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걸 영화라고 만들었냐. 아깝다고. 근데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컴퓨터 그래픽 한 장 보고서 사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집은 몇 억인데 아니 그냥 모델하우스 대충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집을 여러 번 사봤는데 늘 살 때마다 저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큰데 대충 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영화 볼 때만큼만 좀 신경을 좀 써서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집에 입지를 볼 때 한 20개 이상의 조건을 보거든요. 네. 근데 야 전망이 좋다. 그 20가지 중에 한 조건일 뿐인데 그걸로 몇 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살 거냐 말 거냐가 나머지 인생의 반 이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무섭게 결정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서운데 그렇죠. 야 지하철이 온대. 20가지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장의 부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집을 살까요, 말까요, 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또 질문이기도 하실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도 많고, 시장 자체도 이미 많은 부분들이 왜곡이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금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 일본의 부동산을 쭉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 요소를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시내에서부터 거리, 그다음에 그 집의 유지비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소들은 우리도 보니까 그럼 시내에서 가까운 거, 그다음에 전기값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 외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집들의 좋은 것들만 팔리지 좀 외곽이다 혹은 유지비가 비싸다 이런 거는 안 팔려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친한 사람들을 보니까 당신은 돈도 있고 집을 사도 되는데 왜 월세로 사냐 그랬더니 개그 프로대로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시대가 그게 불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상관없이 아무도 안 사는 정말 좋은 집만 팔릴 거니까. 그래서 집을 살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아니고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사라. 불황의 시대에 우아하게 사는 법, 개인의 재무 구조에 대한 조언을 또 이 2장에서 담고 계시는데, 불황 속에서 그러면 불행해지지는 적어도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려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저축 같은 거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시, 파생 상품이 펀드 등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낮아져 있으니까 호황 때는 대충 해도 좀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불황 때는 내부 정보 없이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만 놓고 하면 일본은 저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은행에 저금하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덜 쓰고 모으는 게 조금 고루한 얘기지만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소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싶다라는 순간부터 사는 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걸 현금으로 이제 만약에 처리한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행에 송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송금하러 가고 뭐 이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으면 그 사이에 마음이 또 바뀌어요.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비싼 물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한 거면은 사야 되고, 그럼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다 생겼을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게 철학적으로는 좋아요.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멋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나 유럽 슬로우 라이프 그런 게 막 번졌던 게 거기도 불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덜 쓰고 덜 먹는데 그거를 좀 꼬질꼬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슬로우 라이프를 멋있게 이름 붙인 거거든요. 우리도 조금 살살 살면은 저축이 늘겠죠. 사실 요즘 경제적 환경을 보면 저축하기 좀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물론 소득도 적지만 돈을 좀 많이 써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뭐 휴가도 그래서 하루 더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캠페인까지 벌어지고요. 어떤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약간은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제가 보면 될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제가 만약 돈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갔는데 네. 너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우리는 못 빌려주겠다. 그때 국가한테 제가 얘기를 해봐야 너 왜 이러고 살았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장치이지만 개개인을 도와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불황 때 국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개인의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만약에 국가가 노라면서 무덤까지 늘 도와주면 시키는 대로 저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무덤 갈 것 같은 무서운 때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본인을 나는 경제학자야, 경제학자이시면서 네네. 나는 경제학자야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C급 경제학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웃음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니, 소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당신 말고도 소비할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본인 잔고만 잘 고민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어쨌든 정말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말씀하셨지만 뭐 옆집 친구, 후배 혹은 뭐 친척, 동생 이렇게 정말 후배들 데려다 놓고 진짜 진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답을 좀 교육에서 찾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직접 목소리 통해서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이제 한국에만 있는 정말 이상한 교육,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이유를 경제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부모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가 학력사회이고 등 일련의 요소들은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 관계이다. 불황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만 21세기 한국이라는 특수한 교육 여건에서는 큐어, 즉 일종의 치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된다. 일종의 중독 현상에 따른 금단 현상까지 보이는 지금의 이상한 교육 구조에서 그걸 뒷받침해줄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학교도 못했고 정부도 못했던 거의 유일한 방법이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었다. 사교육 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교육을 받았다면 이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할 것이다. 길게 이어질 불황이 행복한 결말을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대화와 토론이 있는 가정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금 맨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 길게 이어질 이 불황이 행복이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고통을 이제 좀 완화시켜줄 네.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마지막에 대화와 토론이 있는 가정 이것이 이렇게 이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정말 저는 좀 새겨놔야 할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천 의지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보니까 육아에 아빠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2쯤 되면은 제가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딸이 아빠한테 레이저 총 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너무 대화를 안 해도 그러시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눈에 레이저가 간다고 표현하는데 그 아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현관문 열기 전에 단란하게 TV 보면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문만 열고 들어가면은 자식들은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고 부인도 딴 데 가고 그리고 서로 노력을 안 해서 대화 토론이 아니고 그냥 방치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아빠들이 사실은 다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 아니면 같이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게 뭐가 되는데 주말에 지금 딴 거 하느라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가정으로 돌아오시라. 그래서 아빠가 돌아왔다가 사실 잠정적 결론이에요. 근데 아빠가 돌아오면 돈이 안 들잖아요. 네. 자, 이쯤에서 독자분들도 저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출간된 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그 책을 쓰신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이나 혹은 뭐 전반적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의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고 있는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책 표지에 보면 작가님께서 독자들의 주머니는 어떠하신가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면 작가님의 주머니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얼만큼 꾸준히 그 공부를 해야 박사님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박사님 같은 통찰력이나 그런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우석훈 저자님 하면 빠질 수 없는 책이겠죠. 88만 원 세대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88만 원 세대가 출간된 지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개선됐다고 보시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20대를 중심으로 보면 더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그때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파견직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비정규직도 굉장히 어렵지만 파견직은 아예 계약을 사장이랑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20대가 어려졌을 때 파견직이 일반화되면서 어려워진 건데 지금 파견직이 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객관적인 조건은 나빠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좋아졌으면 이 책 제목이 호황10년으로 나왔어야겠죠. 화랑10년.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한 그런 독자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독자 질문이 굉장히 절박하게 들렸어요. 웃으면서 아까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살아있으면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건 돈이 안 들어요. 얘기하는 데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돈이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책 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마침 우리는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지식경제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창의성 이런 거를 만드는데 돈이 안 드는다는 거예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되고 중장비가 있어야 뭘 한다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것만도 충분히 행복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친구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좋을 거예요. 네. 이야기, 대화, 토론이 그러니까 답이다. 고립되게 돼 있는 구조지만 그 고립을 어떻게든 자기가 피해 나가야죠. 네. 고립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 네. 자, 다음 독자 질문인데요. 요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당신의 주머니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저자님의 주머니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저는 안녕하죠. 아, 진짜요? 자신있게? 네. 그리고 2년 전에 부동산 등 해서 저도 유가증권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황이 온다고 할 때 저도 막 이것저것 분산돼 있었어요. 네. 바쁘고 막 그랬는데 싹 정리해서 지금은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정리를 싹. 네. 그래서 저는 안녕하죠. 아니, 그러고 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막 작년에 너 돈이 없다고 막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줬는데 참 정리했었어야 돼. 아. 근데 그러니까 구조를 쉽게 하면은 뭘 줄이고 내가 얼마 쓰고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충격이 와도 어디서 막을지가 뻔한데 지금 이럴 때 보험 얘기를 상담을 해주니까 네. 뭐 들었는지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맞아요. 그 통장을 뽑아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너도 모르는 것도 있을 거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어떤 통찰력, 그러니까 안목 이런 것들이 이런 불황의 시기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박사님 같은 해안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독자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노력에 의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타고난 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책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 주변 동료들하고 조금 차이가 그 성격 차이인지, 근데 저는 늘 어려운 사람들 쪽에 눈이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위에 자기보다 잘 살거나 부러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늘 초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10원이라도 더 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근께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정책도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출간하시는 책마다 사실 센세이션을 일으키시면서 정말 안 팔린 것도 있습니다.
C급 경제 학자임을 스스로 이제 내세우시면서 우리 대중들의 곁에서 이 경제를 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일단 최근 농업하고 원자력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농업은 제가 생각해도 미래인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잘 지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 같고, 원자력 문제도 조금은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기술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책 끄트머리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IMF 때는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 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빠 잘하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잘해야 될 우리 아빠들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겁니다. 잘해야 될 아빠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 끝으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아빠 잘하세요. 저도 잘할게요. 네. 불황 극복 실천 매뉴얼입니다. 불황 10년. 그 매뉴얼들 오늘 방송 통해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독자분들 책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석훈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우석훈 박사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불황 10년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생활경제 안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